자, 오늘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단원명은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인데, 남북국이라고 하면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 중에 통일신라의 정치 제도, 군사제도, 지방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통치 체제를 봅시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 왕권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무열왕과 문무왕을 거쳐서 삼국 통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들은 진골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삼국을 통일한 아주 위대한 왕으로 권력이 매우 강해지게 됐어. 당연히 이 무열왕의 후손들은 계속 왕을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됐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왕은 신문왕인데,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유력한 진골 귀족 중에 한 명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를 진압을 하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유력한 진골 귀족이었던 김음돌을 제거했으니까, 김음돌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단 말이야. 그 장인을 죽였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의 왕권은 매우 강력해졌고, 그 과정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왕권이 강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가 어떠했냐면, 중앙행정조직을 보자면, 자,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이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가 됐는데, 집사부가 강력해지면 뭐가 약해지냐면 귀족회의의 권한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 귀족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왕이 재가를 내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신라 시기에 왕권이 더 강력해지니까 귀족회의도 약해지는 거야. 대신 왕에게 직할로 붙어있는 이 집사부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고, 집사부의 시중이 권한이 강력해지는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회의의 리더였던 상대 등의 권한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관리의 감찰을 위해서 사정부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중앙 통치 체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곧잘 나오고, 당연히 수능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당장 우리가 볼 중간고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 행정 조직이 정비가 된 것이 통일신라 시기고, 주로 신문왕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통치 체제를 봅시다. 자, 신라는 지방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중요한 도시에는 5개의 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구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둬서 9년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9년보다 작은 것. 그러니까 주가 제일 크고, 통일신라는 그 밑에 군이 있고 그 밑에 현이 있는 형태야. 근데 더 작은 단위도 있어. 촌. 관리는 현까지만 파견이 돼. 촌은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인 촌주가 촌을 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촌주는 파견된 지방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행정조직에서는 관리의 감찰을 위해서 사정부를 설치했다고 얘기했듯이, 지방관은 외사정이라는 지방관을 관찰하는 기구가 있어. 그러니까 사정부인데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관을 감찰하는 외사정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의 중심지에는 오소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오소경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방의 주요 도시인. 그래서 중앙귀족의 일부와 고구려 백제 가야 유민을 이곳에 이주를 시키고 관리를 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오경을 만든 이유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이곳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이 5개의 주요 도시, 지방 거점 도시를 만들면서 보완을 하고자 한 거지. 그리고 이 지방 세력,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지방 세력이지,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전 백제 사람들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회유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지방 세력을 회유해. 우리가 금성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도 중요한 도시를 만들고 너희를 대우해주고 있다. 이런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군사조직은 구서당과 십정이 중심이 된다. 구서당은 중앙군이야. 수도에 주둔하면서 수도를 방위하는 9개의 부대. 중앙군인데, 자, 이 중앙군인 구서당에는 신라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민족 융합을 위해서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까지 포함이 돼. 여기 보면 신라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서당도 존재하지만 백제인이 중심이 된 서당도 존재하고 고구려인이 중심인 서당도 존재하고 말간인이 중심이 된 서당도 존재하는데 보덕성민은 뭐냐? 자, 보덕성민은 보덕국이라고 해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세운 나라가 하나 있어. 괴뢰국처럼. 그러니까 보덕성민도 말하자면 고구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백제나 고구려인들이 신라의 중앙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민족 융합을 위해서고, 왜 민족 융합이 필요했냐면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할 필요가 생기기도 했고, 예전 고구려나 백제 땅을. 그리고 나당 전쟁 시기에 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야 되니까 예전 고구려인과 신라 백제인을 가지고도 부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당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라가 고구려 부흥농 세력과도 협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연히 고구려인이 들어간 신라 중앙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자, 십정을 봅시다. 십정은 지방군인데 국방과 지방 치안을 담당했다고. 각 주에 일정씩 배치를 했는데, 자, 주가 구주 오소경이니까 9개인데 정은 10개란 말이야. 그렇다면 2개가 설치된 주가 있겠지.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주에는 2개의 정을 배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은 이런 위치에 있었어. 음리아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덩치가 제일 가장 크고 국경과 마주대하고 있는 한 주에는 2개의 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보면 알겠지만 수도인 경주를 보호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여기는 구서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주에 하나, 둘, 다시. 그죠? 요 지역 한 주에는 2개의 정이 존재하고 있지. 이 지역이 보면 알겠지만 영역도 넓고 국경에 마주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군대를 많이 보내놓을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당 1개의 정식이 있는 거. 자, 관련전과 정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관리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땅을 관료전이라고 불러. 자, 그 전에 뭘 나눠줬냐면 노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문왕 때 이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해서,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노급이란 걸 원래 줬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했다라는 거야. 왜냐? 자, 왜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했냐? 왕권 강화를 위해서인데, 옆에 표를 보시면, 자, 노급은 관리에게 지급했어. 관료전도 관리에게 지급을 했어. 근데 차이가 뭐냐? 자, 노급을 받으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와 노동력 징발 권한이 부여가 돼. 그러니까 노급을 받으면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노급을 받으면 한 마을에 토지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받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급을 받는 사람은 땅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관료전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부여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노동력 징발은 없지. 그러면 관리들 입장에서야 노급을 받는 게 좋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관료전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신문왕 때 왕권이 강해지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로 관리는 대부분 귀족 세력이 관리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악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 노급을 받으면 토지와 토지에 세금을 거둘 권리와 노동력 징발 권한이 모두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관료전은
노급에 있는 토지의 세금을 거둘 권리와 노동력 징발 중에 노동력 징발은 없어져 버린 거야. 대신 수조권을 거둘 권리만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빠진 셈이잖아. 관료전을 받아버리면 하나가 빠져버리지. 당연히 귀족들 입장에서야 노급을 받는 게 좋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관료전 나눠주는 게 훨씬 좋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자, 신문왕 뭐 다음 왕쯤 되는데, 자, 성덕왕 때는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는 건데, 국가가 토지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땅을 하나씩 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던 땅을 백성들이 갑자기 막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 또는 주인이 없는 땅을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나눠준 것으로 여겨진다. 그전에도 주인이 있었을 텐데 정전을 나눠줬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원래 나라 안의 땅은 다 국가 거니까 네가 갖고 있는 땅도 사실은 우리 국가가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료전과 정전 어느 시대냐? 통일신라 시대에 나온 이야기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8세기 이후에 이제 8세기 중엽으로 넘어가면 통일신라의 왕권이 약화가 되고 귀족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노급이 부활하게 된다.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또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신라가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봅시다. 자, 통일신라의 세금 제도는 조세공물력을 걷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후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도 다 조세공물력을 걷어. 그러면 조세가 뭔지 공물이 뭔지 역이 뭔지 알면 나중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배울 때도 세금 제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편리하겠지.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조세는 자, 재산을 기준으로 걷는 세금이고 주로 곡식을 걷어. 이게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생각나는 건 이 조세란 말이지. 근데 옛날에는 이 세금 말고도, 일반적인 조세 말고도 다른 세금을 걷어서 곡물이라는 걸 걷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 특산물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인데 횡성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그때도 횡성 한우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횡성 한우가 유명했다면 곡물로 횡성 한우를 내는 거지, 특산물. 지역 특산물을 왕에게 곡물로 바치는 것, 이것을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역은 뭐냐?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를 군인으로 데려가거나 토목공사 등에 동원을 하는 것을 역이라고 불러. 노동력과 군인으로 데려가는 건데, 군인으로 데리고 가면 군역이라고 부르고 일을 시키면 요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통칭해서 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데려가서 부려먹는 것을 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의 세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가릴 것 없이 예전 국가들은 조세 공물역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세금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거지. 근데 신라의 이 세금 제도와 이 세금 관리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일본의 왕실 창고에서 경전을 포장하는 종이를 분석하다가 이것이 신라 시대의 세금 문서라는 것, 그것이 밝혀졌어. 그래서 그것을 신라 촐락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걸 분석하고 나니까 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 지방의 행정을 운영해서 세금을 걷었는지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촐락 문서를 분석을 하면 당시 신라 촐락의 인구, 논밭의 면적, 소와 말이 몇 명인지, 몇 마리인지, 뽕나무와 잣나무, 가래나무의 수가 몇 개인지,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촐락 문서를 왜 만들었을까? 조세를 걷고, 그지? 농가 밭의 면적, 그리고 인구를 조사했다. 남자 몇 명인지 조사해서 역을 가져가려고.
그리고 당시에 나무 이런 것들도 다 재산으로 들어가니까 세금을 거둘 때 당시 이 지역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세금을 걷고 운영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든 거지. 근데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 촌락문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치? 호수는 묘도 111호이다. 3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과 지난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3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3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과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합쳤다.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말은 몇 마리다. 3년 사이에 3마리가 늘어났다. 소는 22마리인데 얘부터 있었던 것은 17마리니까 3년 사이에 5마리 늘어났다. 노는 얼마나 된다. 밭은 얼마나 된다. 나무는 몇 그루다. 그치? 이런 식으로 3년마다 조사를 해서 그 전과 달라진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논밭의 면적이나 이런 그 재산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게 신라 촌락 문서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통일신라가 지방을 다 세세하게 관리하고 조사해서 세금 제도를 운영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걸 토대로 해서 4개의 촌락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가 아주 지방 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촌락 문서가 그 매우 중요한, 뭐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하고 꼭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통일신라 사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촌락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노비가 몇 명이, 남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그 지역의 특정 지역의 사항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라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거냐. 굉장히 정밀하게 국가를 운영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